그래서 지금 이제 약 한 1시간 동안 유엔과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강의를 진행할 텐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는 저 혼자 떠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질문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 업앤다운 이런 게임들도 많이 진행할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유엔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전달해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화면 공유된 거 보이시나요, 다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유엔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그 해당 기구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이제 그 기구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지 그것부터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설립 과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유엔의 설립 과정 볼 텐데, 여러분들 이제 이전에 세계사 좋아하셨던 분들은 잘 기억하실 텐데, 여러분들의 그런 그 기억을 잘 되살려서 참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엔이 설립되기 이전에 전 세계적으로 큰 사건 2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어떤 건지 다들 잘 알고 계실까요? 세계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있었죠. 그래서 세계 1차 대전을 끝으로 기구가 설립이 하나가 되게 되는데, 바로 유엔의 모태가 되는 국제 연맹이 1920년에 설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구가 이제 평화 유지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실패를 하게 되죠.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래서 뭐가 터지게 되죠? 세계 2차 대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혹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고 계실까요? 어디가 어디를 처음 침공하면서 시작이 되었죠? 독일이 폴란드 침공하면서 시작. 네, 정확하게 맞춰주셨어요. 네, 독일이 폴란드를 1939년에 침공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전쟁 선포를 하면서 세계 2차 대전이 유럽 지역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세계 2차 대전이 점점 커지면서 확대되면서 지구 반대편에서 또 마찬가지로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1941년 12월에 공격하면서 이 세계 2차 대전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를 하게 되죠. 뭐 여러 지역에서 전쟁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다음 사건들을 이제 좀 나열하면 이제 유엔의 설립 과정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1942년 1월에 있던 연합국 공동선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연합국 공동선언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 2차 대전은 연합국과 추축국 간의 그런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연합국 26개국이 모여서 공동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공동선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이 공동선언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최초로 등장을 하게 되죠? 무슨 단어가 최초로 등장을 하게 될까요? 답은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유엔이요. 네, United Nations라는 용어가 최초로 이때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UN이라는 용어, United Nations라는 용어를 처음 누가 최초로 제안을 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사진에 좀 작지만 나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가 처음 제안을 했을까요?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이 하지 않았나요? 당시 미국 대통령이 우드로 윌슨이었나요? 아, 루스벨트인가? 네, 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네,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음으로 그 유엔이라는 용어를 제안하면서 1942년부터 이 유엔의 그런 설립 준비 단계가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국 공동선언이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43년 10월과 12월에 모스크바 테헤란 회담이 진행이 되죠. 러시아 모스크바와 이란 테헤란에서 회담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 앉아 계신 세 분 다들 잘 알고 계실까요? 가운데 계신 분은 윤성 씨가 답변해 주셨던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고요. 왼쪽에 코스튬과 군복 입고 계신 분 누구일까요? 스탈린. 네, 소련의 스탈린. 그다음에 오른쪽에 마찬가지로 군복을 입었는데 좀 험상궂은 얼굴로 앉아 계신 분은 누구죠? 윈스턴 철칠이요. 네, 영국의 윈스턴 처칠. 이렇게 세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UN 설립에 대한 그런 준비 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세계 2차 대전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들도 더불어서 UN을 어떻게 설립할 것인지 이어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44년 여름과 가을에 진행되었던 이 덤바튼 오크스 제안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제안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이 덤바튼 오크스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실까요?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인데 어디에 있는 지역일까요? 영국에 위치한 지역일 것 같습니다. 영국. 좋은 추측이지만 땡입니다. 미국으로 네, 찍어보겠습니다. 네, 미국 맞고요. 미국 워싱턴 외곽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덤바튼 오크스라는 지역에서 이제 이 회의가 진행이 돼서 덤바튼 오크스 제안이라고 하는데 이 회의에 총 4개국이 참가를 하게 돼요. 이 4개국 어딘지 혹시 맞춰보시겠습니까? 자, 하나는 답이 나오겠죠. 미국에서 진행되니까 당연히 미국이 참여를 했을 거고. 또 나머지 4개, 3개 국가는 어딜까요? 중국, 네, 중국. 맞아요. 소련이랑 소련. 영국이요? 네, 다 맞춰주셨네요. 나영 씨 감사드립니다. 네, 미국, 영국, 소련, 중국 이렇게 4개 국가가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 회의가 총 2번 열리게 됩니다. 8월에서 9월에 한 번, 그다음에 9월에서 10월에 한 번 이렇게 총 2번에 나눠서 3개 국가, 3개 국가가 나눠서 진행을 했어요. 이 4개 국가가 그냥 한 번에 다 모였으면 될 텐데 이 3개 국가, 3개 국가 나눠서 진행된 이유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8월부터 9월까지는 미국, 영국, 소련이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9월부터 10월까지는 미국, 영국, 중국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회의가 2번 진행이 됐습니다. 이 그 중국과 그럼 소련 회의를 같이 참여하면 됐을 텐데 왜 따로 나눠서 했을까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무슨 네 말씀하세요, 범준 씨. 당시 국공내전이랑 관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지금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2차 세계대전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소련과 중국. 소련은 당시 어디랑 전쟁을 하고 있었죠? 세계 2차 대전 당시 소련은 어디랑 주로 전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알아요? 네, 독일입니다. 독일이랑 하고 있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디랑 전쟁을 하고 있었죠? 일본. 네, 맞아요. 일본이랑 전쟁을 하고 있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에 이제 밀리다 보니까 그 소련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소련 같은 경우는 이미 독일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분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소련은 이미 서쪽에서 독일과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력을 분산해서 동쪽으로 일본과 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괜히 같은 장소에서 회의를 한다라고 하면 또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일본이랑 전쟁을 또 하겠다라는 그런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이유로 중국을 같이 함께 하기가 꺼려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4개 국가, 3개 국가, 3개 국가씩 해가지고 미국, 영국, 소련, 미국, 영국, 중국이 2번의 회의를 거쳐서 이 덤바튼 오크스 제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덤바튼 오크스 제안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UN의 가장 기본적인 문서가 뭐죠? UN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문서가 뭐죠? 유엔 헌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UN 헌장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UN 헌장의 초안이 되는 게 이 덤바튼 오크스 제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덤바튼 오크스 제안이 그래서 중요한 부분, UN 헌장의 초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초안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또 논의 사항들이 진행이 되고 이때 당시에 이제 해결되지 못했던 사항들, 예를 들어서 안보리 의사 결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뒤에 이어진 1945년 얄타 회담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1945년 4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그 승전국 50개국이 모여가지고 이 UN 헌장에 서명을 하게 되면서 1945년 6월 26일에 서명을 하게 되면서 UN이 1945년 10월 24일에 공식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UN이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여러분들 간단하게 그 역사를 살펴보았는데요. UN의 날
언제일까요? 자, 슬라이드에 답이 나와 있는데 일자가 두 개가 있죠. 여러분들 이제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네, 주영 씨. 10월 24일. 네, 10월 24일. 네, 정확하게 맞춰 주셨습니다. 네, 1945년 10월 24일이 이제 공식 출범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이제 유엔 날로 지금 이제 지정해서 기념을 하고 있고요. 당시 설립될 때 지정됐던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유엔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매년 10월 24일은 유엔의 날로 이렇게 선포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많은 유엔 기구들이 이날에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4일 잘 기억해 두시고 또 유엔 기구들이 진행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또 싶은 질문은 유엔 회원국은 10월 24일에 공식 출범했을 때 몇 개 회원국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업앤다운 가도록 할게요. 슬라이드에 답의 일부분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 답이 아니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겠죠. 15명, 다시 수성 씨 몇 개국가요? 15개국. 15개국. 더 많이 가셔야 돼요. 업입니다. 45? 60개? 아까 주영 씨는 45라고 하셨고 주희 씨는 60개국이라고 하셨는데 주영 씨는 업이고요. 주희 씨는 다운입니다. 50개요? 50개. 54개. 네, 50개, 54개 나왔습니다. 50개 업이고요. 54개 다운입니다. 53? 51개? 네, 여러 52개.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51, 52, 53 다 나왔죠. 네, 정답은 51개국입니다. 네, 51개국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승전국 50개국이 이제 유엔 헌장에 서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0개국에 플러스 1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 그 역사 설립 과정에 그 독일이 최초로 공격한 국가 기억하시나요? 폴란드죠. 네, 폴란드가 유엔 공식 출범하기 바로 직전 10월 제가 정확한 일자 지금 헷갈리는데 14일인지 15일인지 헷갈리는데 그 일자에 유엔 헌장을 추가적으로 서명을 하면서 유엔은 51개국으로 공식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1개국으로 시작을 했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유엔의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엔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제가 중요한 4가지로 좀 압축을 해봤고요. 첫 번째는 당연히 세계 2차 대전을 끝으로 만들어진 기구다 보니까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가 기본적인 부분이 되겠고 또 국가 간의 그런 우호 관계를 발전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국가 간 우호 관계 발전을 어떻게 하느냐?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그런 교류를 통해서 또 인도적 문제 해결 및 인권과 그런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위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활동을 조화시키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엔의 목적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유엔의 기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유엔의 기능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5가지를 좀 선정을 해봤고요. 첫 번째는 당연히 제일 중요시되는 국제 평화 안전의 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 사회적 개발 촉구, 세 번째는 인권. 인권이 우리 유엔 헌장의 가장 기초가 되는 또 부분이기 때문에 인권 보호가 포함되어 있고요. 탈식민, 국제법, 발전, 촉진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야의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죠, 유엔이. 그다음에 유엔의 주요 활동 분야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혹시 여러분들 유엔의 3대 의제 잘 알고 계실까요? 영어로는 이제 Three Pillars of the United Nations라고 불리는데 혹시 다들 잘 알고 계실까요? 유엔의 3대 의제 뭐가 있죠? 첫 번째 목적과 기능에서 제일 강조되었던 거를 하나 생각하시면 하나가 떠오르실 거고요. 평화 유지일까요? 네, 평화 및 안보, Peace and Security가 그중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서 유엔 헌장의 기초가 되는 부분 말씀드렸던 게 있을 거예요. 뭐가 있죠? 인권이요. 네, 맞아요. Human Rights, 인권.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SDG와 연관된 Development, 개발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peace and security, 평화 안보, 그다음에 human rights, 인권, 그다음에 development, 그 개발이 유엔의 3대 의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엔은 이 3대 의제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 소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엔은 이 청소년 청년들의 그런 활동 그리고 교육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역들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 부분에 왜 중점을 두고 이제 하냐면 이 3대 의제에 그런 관련된 사항들을 논의하고 또 진행할 때 있어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누가 중요하다? 청소년 청년들의 활동 및 그런 교육들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들이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기문 총장님 계실 때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나오게 된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유엔에서 하고 있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유엔의 주요 기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엔의 주요 기관 총 몇 개가 있죠? 네, 고민할 필요 없죠. 트릭 퀘션 아니에요. 6개요. 네, 슬라이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6개가 있고요. 유엔의 주요 기관 혹시 어딘지 다 알고 계신가요? 안보리가 주요 기관인가요, 혹시? 다시 안보리요? 네, 안전보장이사회 그중 하나에 맞아요. 또 어디가 있죠? 안전보장이사회도 있고. 자, 뉴스 볼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기도 해요. 금색 로고가 박힌 그 회의실 어디죠? 유엔 총회입니다. 네, 유엔 총회 정답이고요. 또 4개 남았어요. 유니세프. 유니세프는 주요 기관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주요 기관이 있고 또 밑에 산하기구, 특별기구, 전문기구 있는데 유니세프는 그 밑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시 국제사법재판소 ICJ 네 맞습니다. 지금 유엔 총회, Security Council 안보리, 그다음에 ICJ 이렇게 3개가 나왔고요. 모의 유엔 하셨던 분들 조금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경제랑 사회 관련된 뭐가 있어요? 경제사회 이사회요. 네, 정확하게 맞춰주실까요? 이코석. 네, 이커석.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줄이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경살이라고 불리는데 안보리처럼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경살이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4개 나왔죠? 2개 남았습니다. 하나는 네, 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네, 정확하게 맞춰주셨어요. 신탁통치이사회, 트러스트십 카운슬.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사무총장. 네, 맞아요. 사무국 다 맞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6개 다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6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 5개는 같은 지역에 있고요. 하나만 다른 지역에 있는 게 있는데 어디가 다른 곳에 있을까요? 어떤 게? 국제사법재판소요. 네, 국제사법재판소 정확하게 맞춰주셨는데 혹시 국제사법재판소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네덜란드. 네덜란드 헤이그, 우리나라랑 또 그 특사 파견한 거와 연관되어 있죠. 네덜란드 헤이그에 ICJ가 위치해 있고 나머지는 다 뉴욕 유엔 본부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화면상에 지금 5개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 신탁통치 이사회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기능이 현재 정지되어 있어. 네,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신탁통치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 끝으로 이제 식민지라든지 그다음에 독립한 국가들의 그런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활동했던 기구인데 그 1994년 이제 11월 팔라우 섬을 기점 끝으로 이제 활동이 종료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유엔 헌장상의 주요 기관으로 아직 신탁통치이사회가 명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은 활동은 종료된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두시면 되겠고 하나씩 이제 그 각 기관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유엔 회원국으로 좀 넘어갈 텐데 유엔 회원국 설명하면서 각 기관 주요 기관들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엔 총회부터 살펴볼 텐데 유엔 총회는 그럼 총 몇 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지금 총 유엔 회원국 몇 개죠? 업앤다운 이것도 가도록 할게요. 120개. 120. 네. 더 많이 가셔야 돼요. 업입니다. 90개. 190개요. 190개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가셔야 돼요. 업이에요. 193. 193 정답입니다. 네. 지금 현재
193개국이 UN 회원국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3개국, 51개국으로 시작을 했다고 했죠. 51개국에서 지금 이제 193개국,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어났고, UN 총회 같은 경우에는 이 193개국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UN 회원국 대표, 전 UN 회원국 대표로 이제 구성되는 UN의 최고 기관이고요. 또 이제 중심 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N 총회 회의장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금박 로고가 박혀 있는 회의장이고, 또 UN 총회 기간 때에는 이제 각국 수장, 대통령이라든지 총리 등등 여러 가지 수장분들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직접 발언도 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뉴스에서 많이 접해 보셨을 거고, 이 UN 총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이슈들을 다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루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 해당 기간 동안은 총회에서 다룰 수 없다라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또 그 외에 이제 다른 주요 기관 이사국들을 선출하는 기능, 또 그다음에 사무총장을 최종적으로 선출하는 그런 역할들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N 총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UN 주요 기관 중에 6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UN 총회 안에도 위원회가 세부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UN 총회 혹시 몇 개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UN은 중복되는 숫자를 좋아한다라고 힌트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답이 다 나왔죠? 몇 개죠? 5개. 네, 6개. UN 총회 안에도 6개 위원회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1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군축 및 국제 안보 문제들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2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개발, 및 금융 문제들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고, 3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인도적, 문화적 그런 문제들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4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 정치 및 탈식 및 문제, 그다음에 5위원회는 행정 및 예산 문제, 그다음에 6위원회는 이제 법률 문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UN 분담금을 결정하는 게 UN 총회 제5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역할 분담을 해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안전보장이사회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안전보장이사회는 몇 개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업앤다운 가보도록 할게요. 20개. 20개. 네, 다운입니다. 15개? 네, 15개 정확하게 맞춰주셨어요. 네, 총 15개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셨던 게 상임이사국 그리고 비상임이사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임이사국은 이제 permanent member라고 해가지고 P5라고 불리니까 답이 나왔죠. 몇 개국이죠? 5개국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5개국 혹시 어딘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미국, 미국, 영국, 영국, 네, 프랑스, 중국, 러시아. 네,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렇게 다 맞춰주셨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이제 permanent 5, P5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상임 이사국. 그래서 이 P5들의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죠. 뭐가 있죠? 무슨 파워를 갖고 있다고 하죠? 거부권이 네, 있어. 거부권. 네, 영어로 하면 veto power라고 하는데, 이 veto power를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 권리를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안보리에서는 이제 보통 3분의 2 이상의 그런 동의를 거치면 이제 결의안이 채택되어서 이렇게 시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3분의 1을 넘었다 하더라도 이 P5 국가 중에 한 국가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그 결의안은 자동으로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러시아 문제가 있죠.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러시아가 계속적으로 이제 P5 국가 중 하나다 보니까 비토 파워를 사용해서 안보리에서 제재를 가하려고 해도 못하는 부분들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거를 개정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계속 이 P5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나중에 대학원 이쪽에 관심이 있다면 이 P5를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문 주제를 가지고 작성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안전보장이사는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10개의 비상임이사국 같은 경우에 임기가 2년이에요. 그래서 2년마다 이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1년에 이제 매년 뭐 5개 국가씩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비상임 이사국 같은 경우는 지역적 그런 배분을 통해서 국가들이 선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및 아시아에는 5개국, 그다음에 동유럽 1개국, 그다음에 중남미 2개국, 그다음에 서유럽 및 기타 그룹에서 2개국, 이렇게 총 10개 국가가 그래서 2년마다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보장이사회 또 특별한 부분은 유엔에 결의하는 이제 단점이 뭐죠? 채택이 되면 힘이 없죠. 그러니까 국가들이 따라야 할 의무가 없어요. 근데 안보리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그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대북 제재를 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따를 때 안보리에서 채택된 그런 결의안 내용들은 국가들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경제사회 이사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제 실제 그 경제사회 이사회 회의 장소고요. 경제사회 이사회 같은 경우는 그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제, 사회, 이런 문화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NGO들을 관리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NGO,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NGO들을 담당하고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경제사회 이사회는 몇 개 이사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업앤다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정답은 0에서 193 사이에 있습니다. 아무 숫자나 도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트 끊어 주실 분? 50? 50? 네. 좋은 스타트입니다. 업이에요. 조금 많아요. 50보다는. 다른 게스트 있나요? 54요. 54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네, 54개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경제사회 이사회 같은 경우는 54개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임기는 3년이에요. 그래서 3년마다 계속 그래서 1년에 18개국씩 끊어서 이제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년마다 새로 이제 18개국이 선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18개국으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27개국, 그다음에 지금 이제 들어와서 이제 54개국 로 이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또 이제 경제사회 이사회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 하나가 한국인 분 중에서 의장을 맡았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예전에 뉴스에서도 많이 등장을 했었고 한국 대표부 대사를 하셨던 분인데 그때 그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관련해서 발언해서 이슈가 됐던 분이 계시죠? 오자로 시작하고 준자로 끝나시는 오준 대사님. 네, 오준 대사님. 네. 그래서 오준 대사님이 경제사회 이사회 의장을 맡으셨던 적이 있다는 거 그냥 펀팩트로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 이사회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이제 국제사법재판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사국이 아니라 이제 판결을 하는 곳이니까 재판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재판관 총 몇 명이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유엔은 중복되는 숫자를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정답이 뭐죠? 15개. 네, 정확하게 맞춰주셨어요. 네. 6명이라고 하실 분 계실 줄 알았는데 그 힌트를 잘 받아주셨네요.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는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유엔 회원국의 모든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데 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관련돼서는 개별 개인 이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국가 간의 그런 분쟁들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CJ 관련해서 이제 많이 우리나라에서 등장하는 게 뭐죠?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영토 분쟁으로 자주 거론되는 독도 문제가 항상 이슈죠.
이 ICJ는 이제 이런 국가 간의 그런 분쟁들을 이제 판결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또 이제 하나 부분이 왜 그러면은 독도 문제가 ICJ 지금까지 안 갈까요? 라고 이제 살펴보면 국가 간의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해당 그 분쟁 국가들이 둘이 다 합의를 해야지만 ICJ로 그 문제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독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계속 반대를 하고 있죠. ICJ로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땅인데 왜 굳이 ICJ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이제 거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ICJ로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국가 간의 분쟁 그리고 그 국가 간의 분쟁에 있는 두 개 국가, 뭐 세 개 국가 이상 그 모든 국가들이 합의를 해야지만 ICJ로 이 문제를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ICJ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위원회 주요 기관 다 살폈고 마지막에 이제 신탁통치이사회인데 신탁통치이사회 같은 경우는 활동이 1994년 11월에 종료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기능은 없지만 회의실은 그대로 UN 본부에 가보시면 있어요. 회의장이 트러스티십 카운슬 회의장이라고 그대로 있는데 지금 이전에 최근에 말고 BTS가 2018년에 그 유니세프 행사에서 발언을 했던 적 혹시 다들 기억하시나요? 연설했던 거? 그 지금 당시 사진인데 그 당시 연설했던 장소가 트러스티십 카운슬 미팅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 트러스티십 카운슬 미팅룸에서는 유엔의 다양한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이 회의장들은 이제 우리가 유엔 본부를 가게 되면 8월에 직접 다 한번 보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ICJ 빼고. 네. 그래서 이 회원국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언제 가입을 했죠? 1991년에 가입을 한 거 얼마 안 됐어요. UN 가입한 지 우리가 그렇게 길지 않죠. 1991년에 가입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가입한 국가, 그러니까 193번째 국가가 어디냐면 바로 남수단이에요. 저랑 좀 연관이 있는데 제가 아까 그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제가 수단 살다 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수단을 1996년부터 2001년 동안 5년 동안 살다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 개 국가였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분쟁으로 인해서 2011년에 남수단이 독립을 하면서 이제 남수단이 2011년에 이제 193번째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이랑 우리나라는 북한이랑 같이 동시 가입을 했죠. 1991년 9월 17일 가입을 했고 우리나라가 161번째, 북한이 160번째. 뭐 중요하진 않아요. 순위가 중요하진 않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건 펀팩트로 그냥 공유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공식 명칭이 뭐죠? Republic of Korea죠. ROK. 그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는 DPRK. D로 시작하고 우리나라는 R로 시작하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이제 등록을 하다 보니까 북한이 160번째, 우리나라가 161번째 이렇게 등록됐다는 거 펀팩트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UN 본부 및 사무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N의 주요 본부들이 있고 사무소들이 있는데 UN 본부는 어디에 있죠? 뉴욕? 네, 뉴욕에 미국 우리가 갈 곳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주요 사무소들이 또 이제 유럽에 두 군데, 그다음에 아프리카에 한 군데가 있는데 유럽 하나 어디에 있을까요? 제네바입니다. 네, 제네바. 많이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제네바에 위치를 해 있고 아프리카에 있는 건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아까 UNF 세계연맹 사무국 네 번째 사무국 어디에 설립된다고 했죠? 나이로비. 네, 케냐 나이로비에 있습니다. 이 케냐 나이로비에도 유엔 사무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유넵이 본부가 유엔 환경계획 본부가 케냐 나이로비에 있고요. 그럼 유럽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힌트를 좀 드리자면 소세지로 유명한 국가예요. 비엔나? 그러면 다들 독일이라고 답변하시는데 우리나라랑 좀 더 친숙한 소세지가 있습니다. 뭐죠? 비엔나. 네, 오스트리아에 있는 비엔나에 그 유엔 사무국이 하나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총 4개 위치해 있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진 좀 보시면 이거는 제가 직접 저번에 뉴욕 그 프로그램 참가해서 갔을 때 그 맞은편 우리 강의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유엔 본부 제가 직접 찍었던 사진이고 요거는 제네바 사무국,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비엔나 사무국, 그다음에 케냐 나이로비 사무국 이렇게 사진들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이제 United Nations Systems라고 해서 유엔의 어떻게 보면 가족도죠. 보시고 계시고 왼쪽에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6개 주요 기관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엄청나게 방대하고 거대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요 기관을 바탕으로 전문기구, 특별기구, 산하기구, 아까 한 분께서 말씀하셨던 유니세프라든지 유네스코라든지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름들 기구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구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릴 때 이제 여러분들께 항상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은 어쨌든 국제기구 진로를 이제 희망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희망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나는 유엔에 가고 싶다, 유엔에서 일할 거다라는 목표는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냥 나는 대기업에 가고 싶어요라고 그냥 하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제 내로다운을 해 나가셔야 돼요. 유엔 안에서도 이런 기구들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구에 일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해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무슨 전문가가 될 것인가부터를 좀 고민하시면서 나에 맞는 그런 기구들은 어디인가 그런 내로다운을 하시는 이제 연습 노력들을 지금부터라도 해 나가셔야 된다는 점 좀 참고를 하면서 추후에 이제 계속 제가 진로에 대한 그런 뭐 제가 여러분들보다 몇 년 조금 더 산 인생 선배로서 좀 조언을 좀 계속 드릴 건데 그런 분들 잘 참고하셔서 어쨌든 간에 이제는 유엔은 그냥 이꼴 대기업이다. 그래서 대기업에 여러 가지 부서 및 그룹들이 있는 것처럼 유엔도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다. 그래서 어디에 갈 것인지 그런 이제 준비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유엔의 공식 언어 총 몇 개가 있죠? 유엔은 중복되는 숫자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6가지요. 네, 6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고 이 6개 보면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이렇게 총 6개가 있습니다. 이 유엔 홈페이지 혹시 다들 가보셨나요? 유엔 홈페이지 한 번씩 들어가 보셨나요? 유엔 홈페이지 첫 번째 www.un.org를 치면 처음에 딱 등장하는 화면이 이 6개국을 환영합니다 라고 다 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어로는 당연히 welcome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 프랑스어는 bienvenue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스페인어는 bienvenido라고 되어 있을 거고 제가 나머지는 잘 몰라서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6개 언어로 환영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언어를 클릭하면 그 해당 언어로 표기된 웹사이트로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셔서 어쨌든 유엔의 공식 언어는 총 6개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모든 그래서 기본적인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6개로 동시 통역이 제공이 되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 안에서도 실무 언어라는 게 있어요. working language라고 하는데 이 working language 혹시 뭔지 알고 계신가요? 프랑스어요? 프랑스어, 그다음에 하나가 영어? 네, 영어겠죠. 그래서 영어랑 프랑스어가 이제 유엔의 실무 언어, working language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회의 자료라든지 모든 회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영어 아니면 프랑스어로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유엔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할 때 일단 이 두 언어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랑 프랑스어 둘 다 필수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일단 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다른 언어들을 하시면 좀 플러스 점수가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일 많이 쓰이는 언어 이 2가지 영어, 프랑스어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역대 유엔 사무총장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1대부터 8대까지 기존 이제 과거에 이제 사무총장 역임하셨던 분들 사진을 이제 가져왔는데 익숙한 분이 계시죠? 네, 맨 오른쪽에 자랑스러운 한국인인 반기문 총장님 사진이 있고요. 그 옆에도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코피 아난. 그 다음에 그 옆에 부스토스 갈리. 그 이제 역대 사무총장들인데 사무총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193개국 회원국들과의 그런 조율도 해야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사무총장 선출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1차적으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후보를 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후보를 통과하려면 안전보장이사회의 그 P5 국가들의 마음에 들어야겠죠. 그 P5 국가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위토 파워를 통해서 후보에서 탈락하게 되는 거니까 그 P5의 마음에도 들어야 되고 또 최종적으로 유엔 총회 193개국의 선출을 또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 그 안에서 또 정치 싸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193개국도 조율하면서 P5 국가들의 입장에서도 또 잘 맞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자리라는 거. 그래서 임기는 일단 1차적으로 5년인데 5년 하고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10년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기문 총장님 같은 경우도 10년 하셨고 그 전인 코피 아난 총장님도 10년을 하셨고, 근데 다른 그 사무총장님들 보시면 임기가 되게 짧으신 분들도 계셔요. 뭐 3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뭐 7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리고 뭐 일찍 잘리신 분들의 사유들 중에 하나는 또 P5들의 또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이제 해고를 당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한 분은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어느 내전 지역을 가다가 비행기 타고 그래서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셨던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임기는 사무총장 임기는 5년이다. 그다음에 한 번 더 연임을 해서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자리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또 우리나라에서 언제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준비를 잘 하셔서 또 차기 또 사무총장이 되시는 꿈을 한 번쯤 또 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지금 사무총장 다들 누군지 알고 계시죠? 네, 안토니오 구테스 포르투갈 분이시고 2017년부터 시작을 하셨고 작년에 이제 연임에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5년을 더 하시게 되시고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UN에 대한 전반적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공유를 드렸고요. 이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좀 살펴보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약속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제가 써놨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지속가능한 발전은 혹시 뭔지 정의를 알고 계신가요? 나는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정의를 잘 알고 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질문 드리는 게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질문 드리는 게 아니라 중요하니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내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정의는 이거다 라고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그 지속 가능한 사회와 지구를 위해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지인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잘 해주셨어요. 네, 뭐 물론 이제 그 단어들이 다 사용된 거죠. 지속 가능이 들어가고 발전이 다 그대로 들어가긴 했지만 좋은 스타트예요. 네, 틀린 답변은 아닙니다. 좀 더 나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존할 수 있게 위한 발전? 민준님 정확한 또 중요한 대목들을 잘 찝어주셨어요. 현재 네. 세대와 미래 세대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말씀해 주셨고,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 계실까요? 네. 유엔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정한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2030년까지. 네, 맞아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2030년까지 목표를 세워서 하는 부분들, 또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음 그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의를 좀 살펴보면 아까 민주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 뭔가 거창하게 적혀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자원들을 미래 세대가 어쨌든 쓸 수 있게 남겨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발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을 미래에서도 같이 계속 쓸 수 있게 지속 가능한, 수민 씨가 말씀하셨던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그런 발전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개발, 발전을 얘기할 때 과거에는 주로 이제 경제, 사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논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붙어서는 이제 환경 부분이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 경제, 환경 이 세 부분이 골고루 발전되는 부분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사회, 경제, 환경을 잘 기억해 두시고 이런 부분들을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잘 새겨 두시면 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가 왜 설립이 되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가 조금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참고를 해주시고 이 정의를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SDG 추진 경과를 제가 이렇게 적어 넣었는데 사실 뭐 이거를 다 외울 필요도 없고 다 알려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굵직굵직한 것만 이제 몇 개 좀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지금까지 SDG가 이렇게 추진이 되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에 UN 인간 환경 회의라는 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UN 환경 계획 UNEP이 창설을 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는 사회적, 경제적 분야에 대한 그런 고려들만 해왔다면 이제 발전에 있어서 개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성이 강조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982년에는 이제 나왔던 게 이제 브론트런트 보고서가 나왔고 이때 이제 지속 가능 발전 개념의 정의가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래 세대, 우리 현재 세대 모두 아우르는 그런 충족하는 그런 정의가 이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UN 환경과 개발 회의를 통해서 이제 환경과 지속 가능한 발전 논의 확립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고 이때가 여기는 리오 데클레이션이 이제 만들어진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92년이 또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2000년대가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모태가 되는 이제 새천년 개발 계획이 시작이 되었던 새천년 개발 목표가 시작되었던 MDG가 채택되었던 해고요. 그다음에 2002년이 그 리오 데클레이션 1992년에 이제 10년 해가지고 리오 플러스 10이라고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1992년에 플러스 10년 해가지고 2002년 리오 플러스 10이라고 해서 이때 또 이제 환경과 지속 가능 개발 논의 이행 강조 이게 요하네스버그에서 진행이 됐던 회의다 보니까 그런 이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리오 플러스 20, 또 그 20년 더해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쨌든 MDG가 15년 동안 진행되고 그걸 바탕으로 또 2015년부터 15년 동안 할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렇게 채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MDG와 SDG를 좀 비교해 보면서 이제 살펴볼 텐데 목표부터 좀 차이가 많이 있어요. MDG 같은 경우에는 8개 목표, 21개 세부 목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SDG 같은 경우는 17개 목표, 169개의 세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분야들이 많이 확대되고 세부 목표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MDG를 바탕으로 우리가 했던 부분들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좀 보강해가지고 그 교훈점을 삼아서 만들어진 게 SDG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MDG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을 중점적으로 이제 모든 그런 활동들, 그런 목표들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회 문제라든지 이제 지구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다 개발도상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진국들도 다 비슷한 문제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빈곤 문제라는 게 결국은 개발도상국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빈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MDG 때는 개발도상국 중점적으로 진행됐다라고 본다면 SDG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상들이 확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분야를 좀 살펴보면 MD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 분야 중심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뭐 빈곤, 의료, 교육 이런 부분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한다면 SDG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주축이 되는 경제, 사회, 환경이 통합적으로 고려돼서 그런 문제들이 다 아우러져서 이제 그 분야로 선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야들이 확대되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참여 부분에 보면은 MDG 같은 경우에는 국제기구와 정부만 중점적으로 그 노력들을 해왔다면 SDG는 국제기구와 정부만 해서는 안 된다. 기업들도 있고 시민사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다 참여해야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확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민사회의 참여죠. 여러분들이 같이 속한 시민사회 참여가 없으면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로 확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DG와 SDG의 그 차이점들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네, 이건 아이콘 차이점 있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SDG의 구성 체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SDG는 총 3개로 이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7개의 목표, 그 다음에
169의 세부 목표, 그다음에 지표, indicators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UN 본부 대학생 대표단 프로그램 참여를 예시로 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UN 본부 대학생 대표단을 잘 맞추겠다. 잘 마치겠다가 이제 목표가 되겠죠. 이게 이제 SDG의 17개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 SDG 17개 목표처럼 UN 본부 대학생 대표단 프로그램을 잘 마치려면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되는 세부 목표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국내 교육을 열심히 잘 참여하겠다. 친구들을 많이 만들겠다. 뭐 이런 세부 목표들이 이제 그 169개의 세부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지표는 뭐냐면 인디케이터는 뭐냐면 내가 이런 세부 목표들을 잘 지켜왔는지를 평가하는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UN 본부 대학생 대표단을 잘 참여하기 위해서 국내 교육을 몇 번을 참여했고 또 오늘 몇 명의 친구를 만들었고 또 몇 개 그 국제기구를 방문했고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그런 지표가 SDG의 지표, 인디케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SDG의 5가지 구성 요소 5P라고 불리는데 이 5P는 안보리의 5P가 있고 여기 또 SDG에도 5P가 따로 있어요. 이 5P가 뭐냐면 이제 보시면 이 밑에 영어로 단어 Planet, Prosperity, People, Peace, Partnership 이렇게 5개 단어가 있는데 다 앞에 P자를 따서 이제 5P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 SDG 17개 구성이 어떻게 됐냐를 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 발전의 정의의 주축이 되는 세 가지 환경, 경제, 사회 이 부분으로 세 가지가 나뉘고 전제 조건 및 방법으로 또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부터 6번 이거는 뭐 좀 전문가마다 좀 구성을 하는 게 조금씩은 다 다르긴 하지만 일단 뭐 1번부터 6번까지 제가 정의 내린 부분은 이제 사회 발전과 관련된 부분, 사람, 피부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보면 빈곤 퇴치, 기아 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물과 위생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는 부분이니까 사회 발전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 11번 요거는 이제 경제 개발 보면 양질의 일자리 경제 성장, 그다음에 사회 혁신, 사회 기반 시설, 불평등 감소, 지속 가능 도시와 공동체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경제 개발, 번영, 프로스페리티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번, 12번, 13, 14, 15는 이제 지구 환경,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부터 15개가 이제 환경, 경제, 사회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16번과 17번은 뭐냐? 그럼 이 앞에 1번부터 15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 및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를 통해서 이 앞에 15개 목표들을 달성해야 된다. 그래서 평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 간의 그런 협력,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1번부터 15번까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17번인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 그래서 17개 목표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설정된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DG 같은 경우에는 MDG 같은 과거에는 그냥 국제기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정했다라고 한다면 이 SDG는 각 전문가,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이런 논의들을 그래서 이 국제기구에서 정한 게 아니라 모든 관계자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만들어진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한 구성들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SDG에 대한 그런 여러분들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를 하시면서 같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팀별 프로젝트 진행할 때 SDG 11번, 13번, 16번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공부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또 단순히 11번, 13번, 16번에 배정이 됐다 해도 그 목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SDG는 17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참고하셔서 11번에 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11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또 다른 SDG 목표들을 건드릴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서 정책 제안서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추후 이제 팀별 프로젝트 팀 배정이 완료가 되면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그러면 UN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 약 1시간 동안 지켜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배웠던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이제 앞으로 4개월 동안 활동하시는데 참고하셔서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